스트레이트에서 네.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됐는데 예. 이게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차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나 배경? 저는 이제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만약 취재 상황이었다는 걸 후보자 배우자가 인지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였으면 문제가 됐겠지만은 사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최근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 가족 간의 대화 같은 게 공개되는 것에도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에 정확히 어떤 저간의 상황이 있었는지가 맥락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1년 가까이 본인에 대한 좀 본인의 인격에 상당히 이제 좀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줄리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해명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적인 대화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대화였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이수정 교수께서 미투 관련해가지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사과가 부적절하다. 사과 요구가 이수정 교수 사과하는 게 부적절하다. 저는 그러니까 그 사과의 지점도 뭐 후보자의 배우자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자신이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것이 2차 가해라고 표현하기에는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의도 자체가 없었고 어쨌든 사인 간의 대화에서 본인이 편하게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가해의 의도와 이런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 미투 관련 언급하면서 본인이 법률가의 어쨌든 배우자로서 안희정 지사의 어떤 성폭행건에 대해 가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부정하려고 한 건 아닐 거다. 근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간에 있었던 어떤 사적인 교류에 있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견해 정도 표시한 것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수정 교수께서는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고문까지 이제 그만두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을 한 것이겠지만은 저는 그 이전에 이 대화는 사적인 대화였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그런 어떤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발언을 만약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판결을 했고 판단을 했고 사실은 기자와의 얘기하는 게 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언론인들과 교류를 많이 하지만은 언론인들과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지만은 또 언론인 중에서 또 저보다 뭐 연배도 어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인 측에서 먼저 형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적인 관계가 병존하는 상황이라는 얘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화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자와 뭐 사실 누나와 동생 정도의 관계로 스스로 언급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무리 언론인이 하더라도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했다는 거는 저는 사적인 대화에 가까웠다 이렇게 봅니다. 건진법사 이번에 논란이 있잖아요. 오석훈 논란이 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이 됐어요. 이 네트워크 본부가 어떤 조직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 무속인이라는 그분이 대표께서 줄차게 말씀해 오셨던 윤핵관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존재가 아닐까? 윤핵관이 되려면 우선 후보의 의중을 본인이 대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런 지위가 확인된 사람들이 보통 윤핵관 행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나 아니면 이분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이 무슨 얘기 저한테 갑자기 와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과 후보를 연계지어 생각할 상황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소위 말하는 그런 비선 실세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트워크 본부는 이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이 조직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제 이 조직이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이 조직이 어떤 의사 판단에 기여한 그런 정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을에 있는 그런 어떤 좀 조직을 위한 조직 같은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이번에
이번에 그 김건희 씨가 아니라 선대위 쪽에서 그 정준법사라는 분을 추천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캠프 때부터 있었던 네. 사람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캠프 때도 사실 우리 그러니까 그 경선 캠프 때도 우리 현역 의원들이 다 후보를 조력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저도 이분을 추천하는 인사가 실제로 의당 의원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저는 이해 못할 추천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무슨 가끔 이 선대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이력이 좀 발견되어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분들이 있지. 이분이 아무리 본인이 뭐 무속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대위 참여하면서 내가 무속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보통 다른 본인의 참여 희망 분야나 아니면 전문성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뭐 외양상으로 뭐 종교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가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캠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오빠나 네. 어떤 그 가족이 이제 캠프에 어떤 제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캠프 활동을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 좀 영향이 상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캠프라는 건 저희가 그때도 뭐 5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메모드 선대위라고 선언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후보가 한 가지만 같아도 99가지가 달라도 다 캠프에 드리고 하던 시절에는 저도 제가 그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지만은 저랑 같이 일한 한 2, 30명 정도 이외에 직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과 친소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혈연관계가 있는 분들이 그 당시 캠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이분이 추천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담임하겠다 하신 것인지 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 오빠가 캠프 조직에 좀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파악이.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거나 할 때 보면은 경선이나 아니면 선거, 작은 단위 선거에서는 그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선거 사무원에, 유급 사무원에서도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혈연관계나 아니면 친족 또는 또 뭐 사돈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당연히 후보자의 배우자 본인도 그렇고 어쨌든 그 배우자 쪽 가족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그 이제 배우자분이나 어떤 그 배우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게 사실은 지금 역대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또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저는 후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의 가족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했듯이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구조상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후보가 나중에 만약 집권한 다음에도 그분들이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느냐가 변수라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본다 하더라도 그분의 친족이라 하면 박지만 회장 정도 있을 텐데 박근영 씨, 박지만 회장 이렇게 있을 텐데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하게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 후보도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친족의 어쨌든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어느 시점에는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네.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제 별별한 모양새가 좀 안 좋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좀 그게 신뢰 있는 일은 아닐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뭐 민주당에서 뭐 박용진 의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친소관계 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흔들리실 분은 아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선대위가 선대본부 체계로 개편되면서 많은 것이 효율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만약에 보편적인 생각이라면은 그러면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도 저희가 나중에 따져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와 그리고 또 상대위원장 해체를 선언하면서 그 뒤로 연속 동작처럼 이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본부의 개편이. 그래서 그 물꼬를 과감하게 튼 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재평가될 것이지만 선거 끝나기 전에도 많은 부분이 왜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대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네.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네. 잘 알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좀 모셔와야 한다. 2012년에도 제가 그분과 김종인 위원장과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2번 정도 이제 조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선거 열흘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에게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있던 지지 선언을 부탁했더니 그때 참여하셨거든요.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기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나간 뒤에 당내에 한 여론이 좀 많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예. 이 대표님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모셔오는데 이 대표님 스스로의 네. 어떤 기바 때문에 모셔오는 거 아닐까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뚝심 있게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그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8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9개월 전 돌려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뚝심이 아니었다면은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에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존속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9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 선거 지려고 작정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많았었죠. 근데 그분이 옳았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분이 하는 쓴소리라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을 평가받는 것과 장기적인 관점을 평가받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아니면 스킬 같은 것을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어떤 정치 모델이 제가 하는 것 안 해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잖아요. 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럴 리 없다라고 못 박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후보가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은 뭐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투보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불편하게 생각한 지점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선대위 해체를 김종인 위원장이 선도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때 본인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후보의 급격한 최근 상승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도 생각에 있어서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좀 다른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제가 중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두 분은 많이 만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우선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편하게 주시죠. 사실 네. 아까 질문 조금 연장선인데요. 제가 듣다가 네. 보면서 네. 아까 김종인 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실 거다,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전에 코끼리 운전수에 비유하신 적 있잖아요. 지금 뭐 코끼리가 다이어트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운전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 대표로서 지금은 당 안의 사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단 주머니라는 거에서 제가 이 선거가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한 선거 100일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번에 진짜 현장보다는 병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당에 지금 이 병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근데 선거를 뛰려면은 누군가 병참도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미디어전도 하고 있어야 되고 메시지전도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현장 지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저도 이제 굉장히 힘에 부치는 게 제가 지금 선거 초반부에 그 병참 역할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메시지전도 제가 막 앞장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의 대립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과부합니다, 이건 지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메시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상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이 저보다 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력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40일이라는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안철수 대표 언급하셨는데 네. 향후 만약에 단일화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심을 잡으려면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세요.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그 서울시장 때도 보면은 단일화가 벌쳐졌을 때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이 꼭 우리 당 후보를 돕는 상황은 아닌 걸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각자 정치적 이득과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사실상의 약간 해당 회의적 성격의 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게 우리 후보가 처음부터 지지율 1위를 구가하면서 굉장히 우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중간 과정에서 후보가 좀 삐끗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잠시 이제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런 것에 우리가 오히려 목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후보의 승리와는 관계없는 관점에서 그런 일을 할까봐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그때 전국 때도 네. 만약 이준석 김종인 없었으면 네.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됐을 거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세훈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 네. 왜 똑같이 단일화 무새들이 또 등장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정치해보고 또 결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굉장한 호감과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한 번도 같이 일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도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중도 소구력이 없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중도에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념화돼 있고 너무 올드해 보였을 때 그때 정치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중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중도를 상징하는 인물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영입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가진 중도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돼가는 과정 중이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새롭게 꺼내드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 공략에 더 도움이 되는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이건 단일화는 1등이 아니라 2등, 3등이 1등을 잡으려고 쓰는 전략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1등인데 뭐하러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셨고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2, 3등이라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실수해서 열세인 상황이라 해봤자 네. 사실 별로 안 나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2등, 3등 후보가 보통 선택하는 전략이나 그렇다고 또 이기는 건 아니더라. 단일화 형태는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양 진영의 최대 결집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상 단일화를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러고도 졌죠. 예, 51.6대 48로 졌죠.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 정동영인데 워낙 보수가 상황이 좋으니까 그때 이회창 총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15%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도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또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1등 후보의 문법은 단일화보다는 자강에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2등, 3등이 꼭 단일화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게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거는 단일화는 비전이 아니라 그냥 패배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사심 없이 세력 간 연대라는 조건을 다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조건에서는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심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 어떤 지리한 협상이나 아니면 지분 나눠먹기 같은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노정되지 않도록 하지만 본인의 정권 교체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결단을 내린 형태는 가능하겠으나 이걸 무슨 뭐 의석 100석이 넘는 정당과 3석짜리 정당이 뭐 이렇게 서로 의석을 가지고 다투면서 나중에 또 차기 공천권이니 뭐 이런 걸 언급하는 순간 단일화 효과는 반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열려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언론인들한테 기자들한테 요 앞에서 백브리핑 하면서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만약에 최고위원을 한다면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농담 쪽이긴 했지만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최근에 합당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대선 후보는 아니었지만 최강욱 대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이제 합당을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건 나름 순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5% 정도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해가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당 지지율이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상승한 그 수치가 나오고 있고, 저는 결국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냐가 중요한데, 서울시장 선거 때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그 여론조사 투표하는 당일까지도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뭐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선거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사실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거에 돕지 않고 당일날 출국한 이력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단일화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앙금이 남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안 좋은 양태가 나오게 되면은 표의 확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전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적인 그 태도, 특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네. 그게 당대표로서의 정무적 판단인가요? 아니면 혹시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사감이 좀 섞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개인적인 사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마 판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낳을 겁니다. 예. 제가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저랑 선거를 한번 붙은 적은 있지만은 그때야말로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상당한 신선함과 그런 전성기를 구가할 때 가까운 때였고, 그 이유는 저랑 안철수 대표랑 정치적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송 나가시면 입버릇처럼 뭐 자기한테 내가 선거를 져서 뭐 그렇다는 이런 식이 하는데, 그런 가벼운 인식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인식으로 고생 좀 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선거 구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세대포 이론 이야기 네. 말씀하시잖아요. 우선 첫째로는 세대포 이론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네. 일종의 갈라치기 순법 아닌가, 혹은 공당의 대표로서 내부적으로 모르겠는데 공표하면서 이렇게 당이 내세울 만한 전략인가, 그 자체가 좀 비도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당의 전략이 뭐 호남 소외론이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표를 최대한 긁어 모아가지고 당선되겠다는 그런 선거의 대전략을 세웠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던 것이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저희가 원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50대 중반 이상의 총결집으로 50대, 60대, 70대 총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겼거든요. 신승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10년씩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건데 60대 중반과 70대만 결합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대가 이제 결합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가장 50대, 60대, 70대가 결합도가 높은 것이 한 3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있는 2030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30을 연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두 집단이 바라보는 점은 약간 이질적이기 때문에 세부 공약으로 들어가면은 동시에 양쪽을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20대랑 특히 20대 초중반이랑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대는 아직까지 이제 대학생이거나 경제 생활을 활발하게 하기 전 단계에 이제 갓 사회인이 된 상황에서의 사람들이고, 60대 이상은 이제 은퇴 생활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의 공통점이 생활 공약보다는 가치 공약에 많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정의로움, 그리고 뭐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 많이 반응하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복지성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생 공약에 많이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가치 공약으로 같이 엮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접근성이 다릅니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대 포이론이라는 거는 선거의 분위기를 잡기 위한 가치 연대를 만드는 것에 우선 기반을 하고 있고,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소위 하는 쇼츠 공약 같은 정책 민생 공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접근이 다른 것이지 뭐 40대, 50대 왕따 시키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이런 건 방에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맞추고. 예.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세대 포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우선 그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조금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 2012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녀 세대가 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그렇죠. 바꿨는데 예. 부모 세대 설득에 실패한 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성공하시겠다는? 2030 세대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를 들어 반값 등록금 공약 같은 것들도 저희도 그때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걸 공약했지만은 우리나라 특수성상 그 등록금의 본인 자부담률보다 부모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면서도 이게 20대, 30대는 오히려 민감도가 좀 낮았어요.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부모 세대가 강하게 반응했거든요. 20대, 30대만을 위한 공약은 딱히 없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이죠. 그냥 구호상으로 뭐 청년 정치 이런 것들만 존재했을 뿐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극심한 갈등이라고 하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여러 아젠다가 20대, 30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요.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젠더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소위 공정 문제라고 하는 그런 여러 사회 문제들이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 세대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도구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2012년만 해도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되던 시기였다 보니까 담론 형성이나 이런 것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선거가 온라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유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기 적합한 2030 세대가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하에서 2030 세대의 어떤 여론 형성 능력이 이제 기성세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여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어이없게도 보면 요즘 막 그 짤방 같은 거 보고 막 저희 당에도 60대 이상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연락 오고 이런 경우 있어요. 누가 그분들에게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거 보고 저한테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30대가 만든 자발적인 온라인상의 그 컨텐츠가 60대, 70대까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세대 포유를 성공하기 위해서 2030이 확실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 윤석열 후보의 지지 기반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지지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건 맞지만 계층별로 좀 풀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특히나 남성과 여성 지지율은 많이 다르죠. 20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떻게 20대 여성을 그러면은 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아직 못 주시죠. 저는 20대 여성들도 이제 20대 남성이 사실 오히려 오랫동안 정치적 미화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만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대 여성이 최근에는 오히려 그들만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을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공약을 만들고 어떤 변화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20대 여성들이 정치권에 전달했던 담론들은 조금 구체화가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자라서 죽었다 이런 거. 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가나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것에서 정치권이 대응해서 공약을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거는 슬로건에 가까운 것이지 그걸 중심으로 뭉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제도화해서 이걸 이루기 위한 뭐 공약은 세분화돼서 나와야 되는 건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 슬로건에 반응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공약들은 냈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이었죠. 예를 들어 몰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그랬더니만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대책은 뭐였냐면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고용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화장실을 뒤지고 다녔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실패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몇만 개를 뒤졌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몰카가. 뭐 그런 어떤 그 해열제 비슷한 공약들만 난무했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아젠다가 떠 있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계속 범죄 얘기만 나오죠. 뭐 여자라서 죽었다. 뭐 아니면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 뭐 데이트 폭력, 무슨 교제 살인 이런 용어만 난무하고 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 그런 범죄가 등장한다고 해서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이런 조주빈이 뜨고 뭐 이렇게 박사방이 뜨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그럼 남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다 이런 것들만 뭐 여자가 죽는다 이런 말만 구호만 성하는 거지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해결을 위한 어떤 건설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이제 앞으로 여성계도 예전에 이제 그 호주제 폐지라든지 어떤 제도의 문제를 태클할 때는 활발한 토론도 가능하고 상호 논박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게 좀 전 건설적이다 보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되어 가지고는 어느 정당도 여성들의 표심을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고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해가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열어놓고 많은 제안을 드리려고 했지만 좀 제도화 가능한 제안이 들어온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한계점을 느낍니다, 요즘. 그래서 신지혜 씨 같은 경우에도 와가지고 저희가 저는 냉철하게 고민했던 게 그분이 그 또래를 넘어서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느냐. 저는 제도적인 거나 이런 대화는 제가 신지혜 씨랑 그렇게 방송 토론도 많이 하고 TV 토론도 많이 했지만 제도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거든요. 항상 맨날 무슨 누가 죽었다, 뭐 누가 뭐 맞았다 이런 범죄 관련 토론에 저희가 나갔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당들이 해야 될 노력이고 또 반대로 여성계에서 해야 될 노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20대 여성의 표 집결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이 배우자 상황에서 그래서 또 그러면 20대 여성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투표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선명한 정책적 대안을 가진 여성 소수 정당, 소수 여성주의 정당에 표를 많이 줬어요. 그때 20대 여성이 이례적으로 15% 가까운 사람들이 뭐 기본소득당이나 여성의당이나 이런 쪽으로 투표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아마 여성들도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공약하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성정당도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냉정하게 보수정당의 대표로 봤을 때 그 기본소득당이나 아니면은 여성의당 같은 곳에서 냈던 공약들은 제도화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에 남녀 동수 이사제를 하자든지 임원 숫자를 맞추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먹는 낙태약을 비치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도화가 가능한 것들이지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저는 그런 어떤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서도 그런 정책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은 저희도 그에 따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젠더 문제라고 하는 거는 20대, 30대에게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지만은 50대, 60대 문제, 50대, 60대로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스운 아젠다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좀 젠더 관점이 좀 올드하신 분들은 뭐 남자가 째째하게 뭘 그래 뭐 이런 영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성이 뭐 가부장제에서 피해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시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시절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 맞는 제안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 네. 보고 요리에 예.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께서 보시기에 페미니즘은 좀 독에 가까운 거죠.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수하면은 보수주의가 나쁘거나 좋은 거로 평가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보수하면은 보수란 단어의 사전적 개념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진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보수 그러면 왠지 태극기 부대 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규정되듯이 그러면은 힘든 겁니다, 보수가. 그러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저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제가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나 사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최근의 여성주의 운동의 주궤는 그러니까 보수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약간 이상한 국면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여성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커진 건 최근에 이 범죄 얘기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강남역 사건 이후로 저는 여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가 여자라서 죽었다가 돼버린 게 어찌 보면은 그들의 목소리는 커질 수 있으나 여성주의 운동에는 약간 비극에 가까운 그 시점이었다 보거든요. 저는 훨씬 더 그러니까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 대표는 스스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보고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그 이런 거죠. 제가 젠더 이슈를 언급했을 때 저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를 건드리는 것처럼 모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꽤 큰 중앙 일간지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준석 까는 칼럼을 논설위원식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걸 맞아가면서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거꾸로 그 어쩌면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소수자를 위해 뛴다고 하는 분들보다도 더 젠더 중립적이고 그런 실수할 만한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 있거든요. 보통 이 옛날에 뭐 남성연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해서 픽픽 쓰러진 경우 있거든요. 가다가 진짜 여성 혐오로 찍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중소구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발언 중에 그런 식의 문제를 야기할 만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도 독이 퍼지지 않은 거겠죠, 제가. 근데 이거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보고요리 삼키신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젠더 이슈라고 하는 거는 소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만 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여성주의 운동에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소수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지위에는 관심이 많으나 또 반대로 여성보다 더 소수자일 수 있는 트랜스젠더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관점은 더 닫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사건 이런 것들인데 저는 미국에서 제가 교육받았을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점을 갖고 여성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제가 오히려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항상 제가 약간 모순된 아젠다를 항상 던지는 것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성중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문제보다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 의한 묻지마 살인 범죄에 가까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남녀 화장실 분리를 강제화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뭐 성공회대나 일부 대학들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양성이 아닌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 젠더 중립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같은 걸 만들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진보적이고 어떤 게 더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어떤 방식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실을 합치든지 아니면은 분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쟁들이 제가 뭐 누굴 조롱하고자 하는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줘야 되는 논쟁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여대 같은 것들도 사실 오히려 여대가 있는 것이 그러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냐 아니면 여대가 있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여대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한번 궁금한 주제거든요. 각자 입장이 어떨지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토론이 참 제도적으로 진행되면 재밌을 텐데 제가 여성주의 운동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만 가지고도 저희가 할 시간이 해야 되는 예. 많아서 예. 요것만 간단하게 예. 보고 넘어갈게요. 젠더는 사실 이제 할당이나 가산점제 같은 거 예. 이야기를 할 때 예. 사실 여성만 이득을 보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뭐 임용고시라든가 네. 그러니까 남성이 할당제나 가산점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들도 없어져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로 보시나요?
저는 경쟁이 무의한 지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한 레인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경쟁이라면은 저는 경쟁이 권장돼야 되는 것이지 격리나 아니면 할당, 분리가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소위 최근에 있었던 경찰관 직무 수행에 대해 가지고 여경 논란이라는 것도 결국 여성 경찰관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현장에서 치안 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었냐 안 갖추었냐가 본질인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그 문제의 본질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강력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문제를 꺼낼 때 항상 답이 이래요. 그러면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여성도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접근 방식인 것이고 또 그걸 그렇게 안 가고 여성은 체력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여성은 내근 위주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봤을 땐 제가 말했던 것이 오히려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분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고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꽉 막힌 분들 같은 거죠. 저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있으면서 경찰들을 봤을 때 여성 경찰관이든 남성 경찰관이든 총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업무에서 제가 봤을 땐 둘 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러면 여성들이 그런 걸 지향하는 여성들도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여경과 남교사분들 동일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여성 경찰관이든 남성 경찰관이든 간에 그리고 여교사든 남교사든 간에 그것이 어떤 할당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진짜 저희가 완력 위주의 제압 활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00m 달리기처럼 무의미한 경쟁이 되겠지만은 뭐 제압 무기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개 선발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누가 불만해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전제나 할당제보다는 좀 더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이 이제 앞으로 소수자의 위치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사실 더한 소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사회에서 여성이라서 받게 되는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이 더 클까?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했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데 여성 남성 문제보다 어쩌면 저는 제가 워낙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편모 과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더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어떤 경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요소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보지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어쨌든 기회의 차이가 커서 그걸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별에 의한 어떤 그런 차이를 보정하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경쟁만 할 수 있으면은 경쟁의 가치를 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이 요새 선거 캠페인하는 거 보면 59초짜리라든지 AI 부분은 민화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민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산된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처음에 우리 후보도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두서없이 그런 어떤 본인의 미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밀었던 컨셉이 경선 캠프 때부터 서결이 형 컨셉을 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형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친근한 이미지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살가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그런 걸 억지로 떠먹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최근에 이제 저는 후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가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출되긴 했지만은 당내에서 실제 후보랑 같이 정치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보와 뭐 어릴 때 친소관계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이 있겠지만 일을 같이 해본 분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일부 검사 출신 의원들 빼놓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보의 특성에 맞는 선거 전략을 펼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좋아하긴 하지만 후보 본인도 본인이 이제 검찰이라는 바운더리 벗어나가지고 워낙 다양한 젊은 세대와 조우했을 때 어떻게 본인이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런 훈련이 부족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자리 잡으면서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펜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그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실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들이 한 세대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지만은 그들의 생각에 제가 영향을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거꾸로 제가 하는 생각에 그들이 영향받는 것이라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 여론조사 정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철학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의견을 밝히고 하는 것이고 그걸 그분들이 본인들의 철학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분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납초 커뮤니티를 뭐 모니터링하거나 뭐 눈팅을 한다고 이런 건 딱히 없으신가요? 저한테 무수하게 페이스북 메시지나 그 인스타그램 메시지 많이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때는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제가 뭐 커뮤니티 여론을 살피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그런 남초 커뮤니티에서 있는 여론을 받아서 의제화하는 게 아니라 이석 대표가 던진 의제가 그들에게 뭔가 소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고 제가 내세운 대부분의 아젠다가 정치권 어디서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아이디어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당원 어떤 대표가 미쳤다고 당원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보통 기존 당원들 잘 포섭해가지고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꿈꾸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기 진영 쪽이라 생각하는 유튜버들을 갈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패턴이 나오려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는 어렵고 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본인을 허영심보다 야심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허영심 쫓았으면 연예인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예, 예. 말씀드렸는데 그 야심의 목표는 대통령인가요? 직위에 대한 야심보다는 제가 뭘 하고 싶냐, 뭘 바꾸고 싶냐에 대한 야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영심이 큰 사람들이 직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겠죠. 예. 그런데 저는 야심이라면은 내가 뭘 바꿨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있죠. 롤모델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든가 역사적으로든 뭐 참고시거든. 누굴 존경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던 지점 때문에라도 말 한마디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근데 그런 연설을 하려면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와 제가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의 그런 서사와 그런 어떤 표현법을 좋아합니다. 예. 예전에 저기 김준건 교수하고 뭐 원래 평소에 SNS 많이 네. 하시지만 김준건 교수가 마이클 샌델 책을 권유한 적이 있어요. 일도 예, 예. 읽으셨나요? 근데 뭘 권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샌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약장수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샌델 수업이 저희 필수 교양 과목이라서 대학 다닐 때 저스티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것도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대체 수업 들었거든요. 근데 전 이런 생각해요. 사실 사람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각자 다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유행하는 우리나라는 좀 약간 획일화된 어떤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권위자를 만들어 버려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샌델 교수가 다뤘던 주제들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아주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제가 뭐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책이나 이런 걸 열광하기보다는 우리들 문제를 공개적으로 좀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랑도 제가 저희 당대표 취임한 뒤에 아마 역사상 여야 당대표 중에 가장 많은 TV 토론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억될 텐데,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방식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뭐 진중권 교수가 그때 하도 뭐 샌들 들먹거리면서 저한테 뭐 가르치려 들길래, 저는 그러면 저희 그때 대체 수업 들었던 게 투에이밍 교수거든요. 그 유교 사상의 권위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데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거든요. 당신은 그럼 투에이밍 아냐? 그랬더니만은 그걸 또 찾아봤나 봐요, 열심히 또. 근데 그냥 툭 던졌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책벌레의 생각이지, 아니면은 골방 철학자의 생각이지. 예. 정치를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대담하신 거가 별로 뭐 크게 영향은 없으셨나 봐요. 그때 어떤 점이? 화상으로 대담하시고 있었잖아요. 뭐 그거야 뭐 그때 되게 MBN인가 매경에서 했나 그때 기획이 좀 약간 그랬던 게, 저는 처음에 영어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랑 같이 영어를 하는데 하기 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 한국어로 통역을 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알차게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샌델이 간간히 언급되는 이유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그 규정이나 정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의 정의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지 않으셨다고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주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제가 쓴 책의 이름이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사회가 확보해야 될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봉사단체 같은 걸 할 때도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출발선이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 정도로 저는 규정하고, 그때까지는 적어도 국가가 이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결과의 평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 가지고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결과의 평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경쟁이 깃들기 힘들고, 어쨌든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빛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노력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수십 년간 있었던 체제 경쟁의 결과로서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정을 풀어 설명하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취직해가지고 상계동 정도에 자리 잡아가지고 자식을 키웠더니만 나중에 그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좋은 대학교에 국가 장학금 받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정치 연출 없이 대한민국의 당대표까지 할 수 있다 정도면은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깨지면은 저는 되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연설, 아까 제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에 그 안에 오바마가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담겨져 있죠. 오바마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부모님은, 그러니까 케냐에서 온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가난한 백인 가정에 있었던 어머니는 자신에게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어줬다. 왜냐하면은 자유롭고 공정한 미국에서는 본인의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그러니까 오바마가 처음에 2004년도 연설할 때 다 신출내기라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딱 1, 2, 3초 뒤에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표현하지만은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것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시나리오가, 본인의 삶의 사다리가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오바마는 자기가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상원의원이었으니까 아프리카식 이름을 가지고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공정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냥 진짜 회사원의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나중에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윤석 대표가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왜 그렇게 사냐, 행복한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돌려받으면 윤석 대표는 지금 삶의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래서 행복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교육봉사단체라는 걸 하게 된 것도 우연한 기회였고 우연한 기회라는 건 저는 원래 봉사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어서 제가 IT 쪽, 벤처 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산업기능요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하려다 보니까 군대 병역을 이제 산업기능요원을 하게 됐고 산업기능요원 하다 보니까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시간이 남는데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니까 비영리 활동을 하게 됐고 그 비영리 활동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애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가르쳤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교육봉사단체 중에서 으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들으니까 그쪽 길을 계속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탑이 되니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우연의 연속과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저를 영입했던 사람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면서 악에 받쳐 올라가지고 진짜 정치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도 됐고 참 저는 행복하냐의 질문보다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지 알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때 지난번 요청 때 본인이 이제 선거 중독자라고 네. 지칭하셨는데 어떤 그렇게 느꼈던 계기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계동에서 선거 3번 치르면서 첫 번째는 그 당시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신선했던 안철수라는 사람과 붙어가지고 지고 그 다음에는 제 인생에 그런 도전을 할 줄은 몰랐겠지만 기호 3번으로 도전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27% 받아보고 그 다음에 지난 선거에서는 44%면은 노원병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갱신했는데도 떨어져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3번 낙선했다고 해가지고 조소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 선거에서 제가 그렇게 조금씩 성취를 이뤄내가는 과정이 제가 뭐 자기 변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원병의 44%는 진짜 힘들어요. 예, 보수정당 후보로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하죠. 우리 당의 이제 지금 의원님들 구성을 보면은 영남 플러스 비례 플러스 강원 정도거든요. 이분들은 공천 받을 때까지의 경쟁이란 건 치열하지만 공천 받은 뒤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웬만하면 아무 사고만 안 치면 당선되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5대0에 시작해가지고 5골 안 먹는 전략으로 선거를 치렀던 분들이고요. 상계동이나 아니면 서울 강북에서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은 5대0으로 지면서 시작하니까 무조건 5골을 넣어야지만이 몇 골 먹는지 이전에 5골 최소한 이상 넣어야지 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지금 독자들이 보는 선대위 체계에서의 우리 당의 모습과 선대본부로 개편된 다음에 우리 당의 모습일 것이거든요. 차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거 중독자라고 한 건 뭐냐면은 상계동에서 공격적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독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보다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문화를 확 바꿔버리고 싶은 거. 전당대회 때도 제가 선거 치르면서 약간의 쇼맨십이기도 했지만은 1억 5천 후원금 거쳤는데 3천만 원만 쓴 거. 보통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겠지만은 문자 하나도 안 보내고 진짜 이겨보고 싶었어요. 예. 돈이 있는데 문자를 안 보내는 거는 상당한 결단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자가 선거에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게 제 고민이었죠. 예. 근데 상당히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겠죠. 당하는 쪽은 기분 더럽겠지만은 사무실도 없고
캠프도 없고 그 문자도 안 보내는 산무 선거운동 했는데 깨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기분 더러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거에서 그런 거에서 제가 선거하고 정치하는 희열을 얻고 제가 중독되어 있는 거겠죠. 예. 진짜 그렇게 지면 기분 얼마나 더러울까. 사무실도 안 얻고. 그러니까. 영선중진 프로낙선론 뭐 이런 조서들 따라다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영선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그 자체가 혁신이기도 하고 많은 변화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한계도 분명할 것 같아요. 안에서 대표로서. 영선 당대표라고 그 상계동 3번 낙선한 거 갖고 조롱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끌어다가 상계동 출마시켜 보면은 그 저는 단연코 우리 당 어떤 사람을 우리 당 뭐 영남에서 오선한 의원 갔다가 상계동 출마시켜도 저는 30%대 못 벗어난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들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구에서 그 정도 득표 얻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신가요? 아니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는데 41%로 당선됐어요. 근데 그때는 3파전이라 당선된 거고 저는 44%는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득표를 하고도 낙선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앞으로의 여정을 봤을 때 네. 그곳에서 금배지를 다는 게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역구 정치인을 한다고 했을 때 명분 있는 출마를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예.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가 또 애착 있는 동네에서 승부를 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분 있는 출마인데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지역구를 고르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당이 이제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막 서울에서 수도권에 정치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구로 하방하고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당이 망조가 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정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치가 뭐를 저는 제가 27살 때 정치판에 들어왔지만은 다행히도 제가 잘해서인지 기회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인지도라는 걸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오래도록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뭐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인지도를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선거에 당선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이상의 과제들에 도전하고 싶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보다 당대표를 먼저 하는 이런 거. 네,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된 것이겠죠. 네.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촬영도 하셔야 된다고. 네. 정리하셔도 되나요? 네. 끝났어? 아니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네.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네. 저희 준비된 질문은 안 네. 드리고요. 비단 주머니도 그렇고 삼국지 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원래 삼국지 많이 좋아하세요? 사실 많이 읽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선거 때는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박지원 대표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이상한 조어 해가지고 뭐 만회상환 이런 거 만들고.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친근한 것들로 조어를 해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그걸 중심으로 선거판이 굴러가게 하는 거는 선거 전략의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그냥 모든 게 불편한 분들은 자기 정치니 뭐냐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만든 용어로 선거를 치르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5대 0으로 지는 상황에서 선거 치러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5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긴 선거만 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덕목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5대 0으로 지는 상황에서만 선거 치러본 사람들은 무조건 이슈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단 주머니는 이제 재발령의 전략이었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하시는 거 봤는데요. 댓글 실시간 댓글 올라가는 것 중에 사마중석이라고 네. 사마이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같더라고요. 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제갈량은 결국 북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그렇게 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갈량은 출신으로 나왔지만 사마이는 잡아먹었잖아요. 왕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야심과 허영심 얘기했던 것처럼요.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야심이라 하면은 그 직위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로 뭐 하고 싶은 그 힘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명확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뭘 그렇게 하고 싶을까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야심을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후보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패 완판이라는 얘기도 드러났지만은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걸 지적했으면 부패를 없애겠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가 검찰 또는 수사 책임자로서 그걸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가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쁜 사람 가려내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애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가 메시지가 좀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 지향점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돈 되는 건 다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약한데 우리 후보도 본인이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얻으면은 이 사람이 뭘 하겠구나가 좀 더 드러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후보가 이제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전문가에 위임하는 건 기술이고 방향성은 본인이 더 강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렇게 합니다. 표시에 라이언 인형들이 좀 있네요. 네. 이거 생각난 건데 예전에 라이언 잠옷 입고 화보 찍으신 거 어. 비싼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족족 중 하나인가요? 그거 뭐 거기 저는 방송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입혀준 대로 입고 합니다. 그때 잡지사에서 입혀준 대로 했던 거고 이거 라이언 인형 그냥 라이언 인형이 아니라 특수 라이언 인형만 사서 모으는 거 이거는 철도역에서만 파는 거 호두과자 라이언이고 이건 제주도에서 파는 거 감귤 라이언이고 뭔가 좀 지역적인 지역에 갔을 때마다 모으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라이언 모으는 게 아니라서 지역별 라이언을 따로 모으시네요. 근데 제주도하고 호두과자하고 몇 개 없을걸요? 지금 지역별로 돼 있는 게 이게 여러 에디션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그윤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때 가서 함께 가지 못할 가능성도 점치는 사람들 꽤 있는 거 같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참 다양했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도 있고 잘 갔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실패한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패한 대통령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실패하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그러면 실패했던 원인들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걸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실패하는 대통령들은 보통 의회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의회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의회를 통제 대상으로 보지 이 서로 상호 견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전부 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여야 협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여야 협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실패 및 오만 가지 다 곰팡지에 뒤집어쓰고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정할 때 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하에서 많은 법들이라는 걸 처리했다고 한다면 저희 같이 욕먹죠. 아니면 같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 설득하겠죠. 근데 일방 독주한 다음에 사고 치니까 지금 52시간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다 일방 독주한 다음에 자기들이 사고 치니까 아무도 꼴 좋다 이러고 있지 아무도 지금 책임을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위정자들에게 마찬가지다. 예. 잘 나갈 때 다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나락갈 때 혼자 나락간다.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해야죠. 예. 예.